세계 훈련기 시장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는 FA50의 최근 행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600대 판매 목표를 세운 카이는 지난 10일 미국 수출 승인의 첫 관문인 DSP-5와 TAA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수출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DSP-5는 영업 허가를 위한 라이센스로 구매자에게 제한하기 위한 기술 정보 사용 허가서입니다. 그리고 TAA는 구매자 측의 기술 확인 및 성능 검증용 기술 정보 사용 허가로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자료와 수치의 사용이 허가되는 단계입니다. 그 이후 MLA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최종 허가로서 미 의회의 비준을 받게 되는 사실상 계약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현재 카이가 T50A의 수출을 진행 중인 미국 내 프로젝트는 총 3개로 미 해군이 2025년 하반기 계약을 목표로 145대에서 220대의 UJTS를 2027년을 목표로 64대에서 132대의 TSA를 각각 도입하고 미 공군 역시 2026년 계약을 목표로 128대에서 244대 규모의 ATT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ATT에는 보잉의 T7A가 이미 선정되었지만 어째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T50A의 재도전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이는 2025년 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UJTS 사업 공략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UJTS의 최대 유일 경쟁자 역시 보잉의 T7A인데요. 그러나 최근 T7A에 대한 놀라운 반전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의 3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이미 한 차례 도입이 연기되었던 불안정 기체 T7A가 기존 2024년 도입에서 1년을 더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심지어 조달 물량 역시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새롭게 발견된 비행제어 결함 때문이었죠. 윙락, 사출, 고바등각에 이어 이제는 비행제어까지 이 정도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보잉은 지금까지 T7A 프로그램에서 약 13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또다시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물량까지 줄었으니 보잉의 미래가 안 보잉. 또한 에어앤스페이스포스의 3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미 제19 공군 사령관 클라크 퀸 소장은 미 국방 프로그램 컨퍼런스에서 T-38은 노후화되었고 엔진 수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군은 하루라도 빨리 T7이 가동되어 교체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였죠. 초도 비행을 무려 2016년에 끝냈던 T7A가 아직도 제대로 날지 못한다. 말 다 한 거죠.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거다. 특히 최근 그동안 미디어 행사나 밀리터리 전문 매체에서만 공개되어 소문으로만 돌던 T7A의 실제 스펙들이 사실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었는데요. F404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최고 속도가 간신히 초음속을 넘거나 사실 그마저도 안 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잉이 공개한 스펙에 따르면 최고 속도가 마 1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확히는 0.975인데요. 이렇다면 순항 속도도 9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FA50이나 T50A는 T7A와 동일한 F404 엔진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최고 속도가 무려 마 1.5의 절대 상승 한도는 약 52,000피트 정도입니다. 특히나 T7A의 내부 연료량이 4,500파운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실제로 밝혀졌죠. 반면에 T50은 내부 연료량이 약 5,500파운드이고 이것도 적다고 뒷좌석 드러내어 내부 연료를 늘린다고 난리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단자형 개발을 확정짓고 전투 반경을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요. 후방 좌석을 제거하고 연료를 더 싣게 되면 전투기 대비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항속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국의 상황에 맞춰 단자기와 복자기를 묶어서 판매할 수도 있죠. 일석이조. 충격적인 것은 단자형 기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35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후방석 제거하고 연료통 만드는데 350억이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단자형 개발이 말이 쉽지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개발입니다. 후방석을 제거하면 공기역학적 무게중심이 뒤틀려 자칫 모든 설계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느 한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그 뒤로 줄줄이 사탕처럼 또 다른 결함이 발견되는 것이 항공기이고 그것을 T7A가 몸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카이는 KF-21 단복자기를 개발하면서 얻은 수많은 노하우와 T50을 수십 년간 개발하면서 작은 볼트의 개수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숙련된 기술로 단자형 개발을 저렴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단자형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첨단 장비의 개발로 관제장치, 항법장치 조작을 조종사 한 명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훈련기와 전투기를 따로 구매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FA50 단자형은 최고의 또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FA50의 항속거리는 1852km에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면 최대 2593km인데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FA-50 단저기는 기존 대비 810파운드의 연료를 더 실을 수 있어 임무 작전 반경이 공대공은 31%, 공대지는 28%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L-15, 미국 T-7A, 인도 테자스 등 동급 대비 최고의 성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FA-50 전투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14대 구매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공군은 러시아제 미그-29, 수호-27 등 러시아제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등 훈련기 전력은 체코제 L-39 2대만을 보유하고 있어 조종사 양성 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노후화된 로우 미들급 러시아 전투기의 유지 보수도 어려운 상황이라 훈련도 가능한 서방제 전투기인 FA-50에 대한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죠. FA-50과 T-50은 사실상 서방 진영에 현존하는 유일한 훈련 전투기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않았던 일본마저 최근 T-50 고등훈련기 도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노후화된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인데요. 조만간 사업 착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후보 기종으로는 이탈리아 M346과 미국 보잉사의 T-7A가 경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M346은 납기, 비용, 유지보수, 가동률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훈련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T-7A는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장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카이의 T-50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인데요.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는 방위성의 차관급 간부들과 카이 실무진이 두 차례 걸친 정식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T-50A를 구매하게 되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T-50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훈련기를 다른 기종으로 결정하면 조종사 양성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고 F-35 조종사를 키우는데 미국과 훈련 시스템이 달라져 수십 년간 개고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다만 회담 당시 일본은 카이 측에 최종 선정 시 미국에서 제작하는 기체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는데 이는 미 해군에 납품될 물건을 일본도 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T-50의 경우 미국의 판권은 카이가 독점으로 지니고 있기에 미국에서 만든 T-50을 구매하고 싶더라도 로키드 마틴이 아닌 카이와 계약을 치기로 하는 것이죠. 한때 F-시리즈 등 세계 전투기 시장의 거물이었던 일본이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한국에 도입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은 사실상 F-50 말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대안은 대안이었다. 한편 최신형 FA-50을 운용 중인 폴란드 현지에서는 성능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마르친 보르타 중령은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에서 FA-50을 도입함으로 기술적인 큰 진보를 얻었다고 전하면서 FA-50의 도입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였죠. Pionu technicznego przy FA-50. Czy to dawny personel bazy pracujący wcześniej przy MIG-ach, czy nowi ludzie? Ogólnie w tym momencie mamy 67 osób, jeśli chodzi o personel techniczny przeszkolonych po samolocie FA-50. Samolot jest niezwykle skomplikowanym sprzętem. Tych specjalności jest aż 16. To są specjaliści różnych dziedzin. Wybieraliśmy tych ludzi przede wszystkim pod względem już pewnego doświadczenia, jeśli chodzi o eksploatację poprzednich samolotów, w szczególności to były samoloty MiG-29. Udało nam się kilka osób pozyskać z bazy z Poznania i z Łasku, czyli to są ludzie, którzy wcześniej eksploatowali samolot F-16. I mamy też kilka osób przeszkolonych, którzy są absolwentami szkoły w Dęblinie, podoficjerskiej szkoły zawodowej z Centrum Szkolenia Inżynieryjno-Lotniczego z Dęblina. To są młodzi ludzie, którzy dopiero rozpoczynają swoją karierę wojskową. Patrzyliśmy zarówno pod względem już pewnego doświadczenia, jak i znajomości języka angielskiego, gdyż cały proces szkolenia odbywający się w Korei był oczywiście w języku angielskim. Cała dokumentacja techniczna również jest w języku angielskim. Jest to po prostu absolutnie niezbędne do tego, żeby eksploatować tak skomplikowany sprzęt. W filozofii sowieckiej na tą zachodnią, bo jednak FA-50 to samolot konstrukcyjnie podobny do F-16. Tak, oczywiście były pewne różnice, jeśli chodzi o sam system eksploatacji tego samolotu. Sama dokumentacja, czy to w języku angielskim, systemy komputerowe, które nam wspomagają również eksploatację tego samolotu, to jest dla nas nowość. Natomiast sam samolot jest porównywalnie skomplikowany jak samolot MiG-29. Dla naszego personelu technicznego nie jest wielki problem, żeby poznać jego budowę, jego działanie. Bardziej to były problemy związane może z odmiennością samej dokumentacji oraz pewna bariera językowa na początku, która wiadomo, że też jest tutaj takim elementem, który nam utrudnia eksploatację tego sprzętu. Samoloty będą łatwiejsze w obsługach niż MIG-i?
Sądzę, że tak. Samolot MiG-29 już w swojej końcowej fazie eksploatacji wymagał bardzo dużego nadzoru, bardzo dużo trzeba było wykonywać czynności obsługowych. Pojawiały się nowe obsługi wynikające z biuletynów. No to było związane ze starzeniem się samej konstrukcji. Tutaj sam proces eksploatacyjny, z tego co mogliśmy zaobserwować, jest dosyć prosty, jasno opisany w dokumentacji. Natomiast też należy o tym wspomnieć, że wymaga też dosyć dużej ilości osób. Sama nasza grupa praktycznie dwukrotnie zwiększyła swój stan osobowy. Tak, wyjątkowo to było dla nas skomplikowane, bo Koreańczycy dostarczali nam te samoloty zgodnie z planem. My oczywiście już jesteśmy po przeszkoleniu w Korei, ale wiadomo, że nie mamy też tego doświadczenia samym samolotem. Musieliśmy wykonać wszystkie czynności związane z tym, co zostało określone w warunkach technicznych. Dla nas też była to nowość, żeby poznać zarówno dokumentację, żeby wiedzieć, co sprawdzać, w jaki sposób to kontrolować. Też do końca nie mieliśmy pewności w pewnych tu aspektach. Musieliśmy liczyć tutaj oczywiście na pomoc przedstawicieli z Korei, z firmy KAI. Natomiast no, wiadomo, że z każdym kolejnym samolotem przychodziło nam już to znacznie łatwiej. Natomiast samo tempo, najpierw musimy przejść ten proces. Sądzę, że zajmie to nam też z pewnością jeszcze parę miesięcy, kiedy rozpoczniemy szkolenie w Polsce naszych pilotów. Później rozpoczniemy proces już, jeśli chodzi o zastosowanie bojowe. Pamiętajmy też, że samolot ma możliwości nie tylko do atakowania celów powietrznych, jak i również do celów naziemnych i do tego typu zadań. Również ten samolot będzie 이렇게 전 세계에 1000대 수출을 목표하고 있는 FA-50이지만 중국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박한데요. 중국 매체들은 FA-50의 수출 호황은 단지 긴급한 안보 위협에서 빨리 만들어주기 때문이지 기술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고 부들부들대고 있습니다. 对于韩国军贸大卖这种现象呢，西方国家很不服气。他们觉得呢，韩国军贸产品呢都是跟随他们学习的所谓的这个模仿的东西啊，真的是这样吗？本期节目我们从这次波兰购买的韩国战斗机、主战坦克以及自行火炮。首先，我认为波兰要货要得很着急，因为受这个地缘政治变化的一个影响，波兰一些老旧的米格29战斗机已经大批量的转让给第三方了。那么更重要的，就像刚才白老师提到的一点，FA-50轻型战斗机呢是美国的这个技术底子，所以呢，美制的武器装备和一些弹药是可以进行这种正常的适配。波兰方面呢也不需要花大力气去进行这种专门的这种培训，或者说呢，在它的后勤保障体系方面，所以看起来呢，交货速度快是精英力压战损赢得这个大难的关键啊！因为波兰方面要的非常着急。 그러니까 빨리 잘 만드는 게 기술력이라고. 비오는 날 전투기도 못 띄우는 중국답다. 무튼 중국이 비판한다는 건 잘했다는 뜻. 오늘 한 줄 평. 느린 납품의 미국산, 가성비 취약의 일본산, 장고장 많은 러시아산, 위세기를 합친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는 과학이다. 독일은 4년이나 걸릴 일을 동방의 전투민족 한국은 불과 2주 만에 해낸다. 국가번호 8위의 나라, 오늘 시키며 오늘 받는 배달의 민족, 자판기 커피에 미리 손 놓고 기다리는 국가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방산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 현대로템 K2 전차의 올해 첫 출고분이 현지에 도착했는데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불과 8일 만에 18대가 순차적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 분량 180대를 한국에서 직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번 출고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는 총 46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 역시 3개의 K2 전차가 12일에 인도되었고 4개의 전차가 17일에 그리고 11개의 전차가 20일에 그다니아 항에 인도되어 현대로템은 2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올해 약속된 전차 56대 중 18대를 인도 완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나머지 38대 역시 예정된 시기인 연말이 아닌 조기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죠. 그야말로 미친 속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례로 지난 2023년 노르웨이 국방부가 더 나은 평가를 받은 K2를 제외하고 선택한 독일 크라우스마페의 베그만의 레오파르트2A A54대의 경우 만 1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 아직 첫 번째 인도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디펜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노르웨이형 레오파르트의 첫 인도는 2016년에 시작할 것이며 인도 완료 시기는 2031년에 끝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계약 체결 이후 만 9년이 지나서야 겨우 54대의 전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6대 꼴인 셈이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노르웨이만 늦게 받는 거 아니냐 또는 2A 신형 버전이라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2018년에 계약한 헝가리는 5년이 지난 2023년 말 1004대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인도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냥 생산이 느려 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 생산 속도가 뭐 느린 것도 있겠지만 한국의 생산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른 면도 있기도 하죠.
2주 만에 18대 전차를 받은 폴란드 현지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사실 한국과의 방산 계약이 전 정부인 PSI당이 추진했던 사업인지라 성능은 차치하고 정치적 관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계약이었기에 당초 올해 첫 K2 납품 세대가 조기에 도착했을 때에는 고작 세대냐라는 조롱성 댓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탱크 세대를 굳이 수송할 가치가 있나요? 세대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실수일까요? 30대나 300대였겠죠. 이야, 세대나 받다니. 우와, 탱크 세대를 받아 이제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군요 진장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댓글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포라다 출한드야. 폴란드 신정권 역시 초기에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느니 독소 조항이 많다느니 폴란드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느니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이 믿었던 유럽 현지 방산업체들의 졸속 운용으로 밀당 한번 못해보고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안보에는 좌우가 없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 폴란드 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츠크는 PSI 정부가 체결한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투스크 연합정당은 한국과의 거래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납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트윗으로 한방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계약권 가지고 신정부가 왈가왈부했으니 이런 소리 충분히 들을만하죠. 현재 폴란드가 보유한 46대의 최신식 K2 전차가 주는 의미는 상당한데요. 본격적으로 대대 수량을 갖췄다는 것이고 이는 실제 전투에 필요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할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46대의 K2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북부 제20 기계화 사단은 인수받자마자 바로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실제 사격 훈련을 비롯한 전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고 있는 20 기계화 사단은 사실상 폴란드의 최전방 부대이며 러시아에 대응하는 나토 전방 전개군 역시 이곳 오지스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규모는 작지만 이 지역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큰데요. 남쪽으로는 폴란드, 북동쪽으로는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발트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수바키 회랑을 만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된다면 나토 EFP 핵심 국가인 발트 3국이 고립되게 될 수가 있어 칼리닝그라드는 유럽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문제는 이곳 폴란드 동북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장비에게는 꼭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높은 기동성입니다. 해당 지역은 울창한 산림과 각종 늪, 호수, 언덕들이 널리 퍼져 있어 기갑 장비들의 기동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폴란드가 한국산 기갑 장비들을 높게 평가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곳을 지키는 유일한 부대 제20 기계화 사단이 보유한 전차와 자주포가 오직 한국산인 K2와 K9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즉 이곳을 지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장비는 한국산 장비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K2 전차는 모라그와 오스트로다 지역의 전차대대에 그리고 K9 자주포는 벵고제부에 위치한 포병 연대에 현재 배치되어 있죠. 반면 폴란드 남동쪽 넓은 평화 지역에 위치한 제18 기계화 사단에는 레오파르트 전차와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한편 최근 현대로템의 이용배 대표이사는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전차인 K2PL의 상세 지원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존하는 끝판왕 전차의 스펙으로 구성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배 대표는 현행 K2 MTB 대비 PAS, RCWS, SAS, 하드킬령 APS 등 첨단 기술과 업그레이드된 패시브를 탑재했으며 특히 K2PL에는 핵심 업그레이드 솔루션으로 차세대 암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진행된 선행 연구인 K2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 K2PL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현대로템 기술연구원은 한국군과 폴란드군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K2PIP 개발과 K2PL 설계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죠. PAS는 탄두 사격을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탄환이 목표물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자동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RCWS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로 현대 위아가 개발한 12.7mm 중기관총 탑재형 원격 공격 및 방어 시스템입니다. SAS는 차량의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식하는 시스템이며 하드킬 APS는 능동방어 체계로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해줄 수 있는 차세대 전차의 핵심 장비입니다. 한편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고강도 전차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최근 신형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납기 속도라면 내년 180대의 K2 전차를 갖게 될 폴란드인지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 20일 러시아 전차 업체인 옴스크 트랜스마시는 T100이라는 이름의 T90 후속 모델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업체는 T80에서 생산된 T14보다 성능이 우수한 전차라면서 다양한 기능을 지닐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K2PL과 재원상 성능 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미국과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T90의 생산도 어렵고 T14의 개발 완성도 미뤄지고 있는 러시아 군사 산업화에 T100의 개발 선언은 일종의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며 T-80 모델 생산 이후 30년간의 전차 공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죠. 러시아의 큰 소리에 폴란드는 전혀 개의치 않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긴 합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유럽 내 무기, 탄약을 구매해야 하는 나토 회원국들은 낮은 공급의 유럽 방산업체들에게 자신의 생명줄을 맡겼기 때문인데요. 카미우그랑 전 나토 국방투자 사무차장보는 유럽 각국 지도자들의 약속과 달리 우리는 무기 생산량이 전시 경제와는 거리가 먼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에서 국방 관련 투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나라에서 제설기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고, 이에 나토는 현재 무기 부족 현상에 취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일 라인메탈과 핀란드 파트리아, 스웨덴 사브, 노르웨이 남모, 프랑스 네스터 등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정부가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앞으로 15년에서 20년간의 수요를 확정 지어줘야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단국이자 휴전국인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자국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무리한 증설은 곧 회사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국과 같은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은 프랑스나 독일이 일정 부분 무조건 유럽산을 고수하고 있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독일 탄약 생산업체 라인메탈 CEO는 나토가 요구하는 장비나 무기를 채우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나토 당국자는 모두가 국내 시장의 이익을 보길 원하고 있다면서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되고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리는 한국제를 사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서 주목받다 보니 현재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한국 내 수요가 많아 생산 라인이 꾸준히 가동되고 있는 와중에 유럽에서의 구매가 촉발하다 보니 라인 증설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발등에 불 떨어진 김정은은 최신형 전차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직접 탑승하는 등 여러모로 깝치고 있습니다. 전차에 탑승해 얼굴만 내민 김정은은 신형 전차의 성능이 세계 최고라고 과시했는데요. 세계 최고긴 합니다. 세계 최고 구린 전차. 북한 신형 전차를 분석한 결과 전차 핵심 부위인 주포는 기존 구형 전차와 똑같고 현존 3.5세대 전차에 탑재된 첨단 장비들은 전혀 갖추지 못해 나아진 것이 없는 전차였습니다. 그저 포탑 측면에 대전차 미사일 불세를 달아 부족한 주포 성능을 겨우 보완한 것으로 끝났죠. 구스련히 개발하다만 방어장치 요격탄도 실렸는데 포탑에 큰 구멍을 내고 탑재해 오히려 외부 공격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는 전차를 가지고 신형 전차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산 신형 장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지었고 현재 300대가량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 전차를 최우선 후보군으로 올려놓았으며 또한 폴란드 역시 추가로 현대로템의 차륜형 장갑차 공동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이 일으키고 있는 방산 물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 폴란드의 생각인 듯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아니 무기도 같이 만드는데 이제 이세도 같이 만들어보자. To jest nowa generacja. Tutaj nie ma nawet najmniejszego pola do dyskusji. Precyzyjny system kierowania ogniem. Okiem K2, tak globalnie patrząc. No bardzo przyjemny to jest pojazd, mogę tylko tyle powiedzieć. 전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K2 블랙팬서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정부는 다음 달 K2에 대한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루마니아 군 관계자 및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하여 300대 수출 대형 계약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현지 테스트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요. 루마니아 육군이 요구하는 전차는 총 300대로 알려져 있으나 현대로템의 전차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로 10조 원 전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3일 루멘 라데프 루마니아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2 전차에 관심이 많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 협상단이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듯 현재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산 전차에 관심을 갖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최대 동맹국인 폴란드 군과의 상호 운용성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3월 54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구매를 확정지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에이브람스 구매로 K2 전차 수출 기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으나 사실 이는 폴란드에서 시행 중인 투트랙 전술, 즉 에이브람스와 K2 전차의 동시 운용을 루마니아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루마니아 군 팟캐스트에서 에이브람스 구매 이후 추가적인 300대 가량의 전차 구매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나머지 300대 물량은 한국산 K2 블랙팬서 도입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Achiziția de tancuri ne vom opri la cele 54 sau există posibilitatea... Nu. Acum,
Eu am declarat, sigur, într-un anumit context, că pe lângă cele 54, Armata României are nevoie de alte 300 tancuri și derivate tancuri noi, care vor face subiectul unei proceduri concurențiale. Sunt două lucruri de subliniat aici. Unu, nu știm momentul la care vom începe acea procedură, va depinde de disponibilitatea unor fonduri multianuale și de prioritățile pe care statul major a forțelor terestre. Și doi, cu siguranță nu există un favorit. Vreau să subliniez asta. De altfel vreau să subliniez un alt lucru. Ea cere să îi se livreze produsele în conformitate cu performanțele tehnice și termenii de livrare termene de livrare. Discutând asta, vreau să afirm încă o dată foarte ferm. Procedurile competitive de achiziții pe care le desfășoară Armata României nu se referă la vreun favorit. Noi ne străduim și cred că colegii mei au reușit să demonstreze până acum deplina legalitate a tuturor procedurilor pe care le desfășoară. 우대국이나 우대 제품이 없다고 강조하는 건 사실상 K2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것이죠.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도 최대 동맹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토 최전방부대 EFP 회원국 중 유일하게 폴란드 내에 배치된 군부대가 루마니아 군인데요. 이 밖에도 매년 정기적인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어 상호 운용 능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 연초에는 이미 K9 자주포 구매를 확정지은 루마니아이죠. 또한 루마니아가 결정적으로 K2 전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 드래곤 24 훈련에서 K2 전차가 첫 데뷔전을 치렀고 모든 서방제 전차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 유럽 지사장인 모건 모겐센에 따르면 동유럽의 험악한 언덕과 늪지에서 유일하게 주행이 가능했던 전차는 K2 전차뿐이었다고 언급했으며 또 현지 군사 전문가들 역시 K2 전차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3월 폴란드 디펜스 입사에서는 당시 K2 표를 운용했던 폴란드 부대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실제 K2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전차병들은 하나같이 K2 표를 두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전차라고 평가하면서 나토 연합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Są takie dni, że tej roboty nie da się nie lubić. Znajdujemy się na poligonie w Orzyszu, gdzie jesteśmy świadkami ostrego strzelania czołgów K2 Black Panther należących do 20. Bartoszyckiej Brygady Zmechanizowanej. Tutaj, gdzie stacjonują zarówno polskie wojska, jak i formacje sojusznicze, odbywa się szkolenie pierwszego polskiego batalionu przezbrojonego w czołgi K2 Black Panther. Gwarantuję Wam, to będzie wystrzałowe wydarzenie. Zapraszam do oglądania, nazywam się Antoni Walkowski, trzymajcie się i do zobaczenia. Jak widzicie, na wieży za nami znajduje się czerwona flaga, która świadczy o tym, że za chwileczkę będziemy świadkami strzelania. Co istotne, będę musiał założyć ochronniki słuchu po to, żeby go nie stracić, ponieważ w momencie, kiedy czołg wystrzela, naprawdę to można poczuć całym ciałem. Panie pułkowniku, jest Pan dowódcą pierwszego w Polsce batalionu na czołgach K2 Black Panther. Z jakimi wyzwaniami wiąże się wdrażanie zupełnie nowego sprzętu nie tylko do 20. Bartoszyckiej Brygady Zmechanizowanej, ale również do Wojska Polskiego? I w tej materii już problemu nie mamy. Generalnie sam czołg, konstrukcja tego czołgu, można powiedzieć, że jest user-friendly, więc dosyć łatwo i szybko można się nauczyć go obsługiwać. Mamy przyjemność porozmawiać z świeżo upieczonym kierowcą czołgu K2. Proszę powiedzieć, jakie było Pani pierwsze doświadczenie ze styczności z tym czołgiem? Bardzo pozytywne. Sprzęt jest nowej generacji i naprawdę daje radę. Okej, a od jak dawna jeździ Pani tym czołgiem? Jeżdżę od 2 tygodni. To jest 6. tydzień na kursie, jak jestem, 2 tygodnie jeżdżę. A gdyby tak porównać takiego K2 z nauką jazdy samochodem osobowym, czy to jest podobny rząd wielkości, jeżeli chodzi o poziom trudności, czy to jest jednak nieco trudniejsze? Oj, trudniejsze, bez porównania. Z czołgami K2 macie do czynienia już od wielu miesięcy, jesteście po ćwiczeniu Dragon 24. Jakie są Wasze wrażenia z praktycznego wykorzystania tych czołgów na poligonie i na ćwiczeniach? Praktyczne doznania są takie. Po pierwsze, doznaliśmy w ogóle przeskoku technologicznego, więc te wrażenia nie mogą być gorsze niż były. Tutaj to jest oczywiście
To jest nowa generacja. Tutaj nie ma nawet najmniejszego pola do dyskusji. Czołg ma 1500 koni mechanicznych, więc można powiedzieć o tym, że jest taki dość szybki całkiem. Tak, tak. Jest szybki, zwinny, jak na swoją wielkość i wagę i naprawdę komfort jazdy K2 jest super. No właśnie, komfort jazdy. Pojazd posiada zawieszenie hydropneumatyczne, więc domyślam się, że nierówności znosi całkiem dobrze. Tak, bardzo dobrze i bardzo dobrze pokonuje przeszkody, więc wszystko na plus. Że pewne doświadczenie na tej maszynie. Czy jest to maszyna, która jest przyjemna w obsłudze, sprawia jakiekolwiek problemy? Jest bardzo przyjemna, nie sprawia żadnych problemów. Jest bardzo prosta i wszystko jest łatwe do zapamiętania i do pracy. Praca w niej jest bardzo przyjemna. Poruszył pan pułkownik bardzo istotną kwestię, mianowicie zagadnienia logistyki i serwisu obsługi sprzętu w polu. Czy przysiadka 172 na K2 wiąże się z czymś więcej niż tylko zmianą procedur? Czy to nie jest przypadkiem zmiana zupełnie pokoleniowa, jeżeli chodzi o kulturę techniczną i obsługę tego sprzętu? No zdecydowanie jest, tak jak powiedziałem wcześniej, najważniejszą kwestią tutaj gra elektryka, jak również elektronika. Czołg jest zbudowany na zasadzie różnych modułów, podzespołów elektronicznych, a więc tutaj do testowania, diagnozowania wykorzystywane są, tak jak w nowoczesnych samochodach, laptopy z oprogramowaniem diagnostycznym. W przypadku jakichś drobnych awarii to jest również najczęściej, bardzo często naprawa podzespołów elektronicznych, więc tutaj umiejętności jakby personelu technicznego muszą być skupione no nie na obsłudze młotka, śrubokręta, tylko no, chyba najważniejsza jest właśnie umiejętność obsługi programów elektronicznych na laptopie. To jest czołg XXI wieku i jednocześnie posiada wszystkie nowoczesne elementy, o których możemy powiedzieć, to znaczy nowoczesny system kierowania ogniem, nowoczesne przyrządy obserwacyjno-celownicze, w tym panoramiczny dla dowódcy właśnie. Jak pan ocenia korzystanie z tych aspektów tego sprzętu? Jest bardzo intuicyjny i to jest bardzo dobre, ponieważ na polu bitwy trzeba po prostu jak najszybciej działać i jest bardzo dobrym sprzętem. Nowoczesne uzbrojenie, bardzo precyzyjny system kierowania ogniem gwarantuje nam wybitną celność. Praktycznie we wszystkich zakresach przy tym czołgu jest lepiej, sprawniej. Co stanowi najlepsze strony czołgu K2 z punktu widzenia załogi oraz szerszego związku taktycznego? Jeżeli chodzi o czołg, to celność. Celność tutaj nam zwiększa dystans taktyczny. Jesteśmy w stanie z dużo większej odległości niszczyć te cele pancerne, to do czego jesteśmy przeznaczeni. Jak pan ocenia swoje dotychczasowe doświadczenia z czołgiem K2, tak globalnie patrząc? No bardzo przyjemny to jest pojazd, mogę tylko tyle powiedzieć. Jak oceniacie kwestię na przykład świadomości sytuacyjnej, komfortu pracy, zawieszenia hydropneumatycznego, jakości zespołu? Jeżeli chodzi o mobilność tego wozu, tutaj też jest ogromny przeskok. Ten czołg płynie po terenie i to już niejednokrotnie gdzieś tam słyszałem, czy w wywiadach, czy z naszej praktyki, to się powtarza cały czas i to jest prawda. To zawieszenie rzeczywiście ładnie wyłapuje te wszystkie nierówności, gdzieś tam leje i tego typu rzeczy, które zdarzają się na drodze. To zwiększa, oczywiście przekłada się gdzieś tam na manewr, na celność. To jest sprawa jasna i to potwierdzam, to muszę potwierdzić. Wcześniej w rozmowie wspomniał pan o współpracy, którą prowadzicie w tym momencie jako Wojsko Polskie z producentem czołgów, firmą Hyundai Rotem. Czy informacje, które przekazujecie do Hyundai Rotem, przekazujecie nie tylko z myślą o utrzymaniu aktualnych maszyn, ale również z myślą o maszynach docelowej konfiguracji o nazwie K2.pl? Tak, w ramach eksploatacji tych czołgów wyciągamy szereg wniosków takich technicznych, przekazywane są do przedstawicieli producenta. W kierunku tutaj działanie jest dwutorowe. Pierwsze, innym niż Polska geograficznie, jest bardziej krajem górzystym, może bardziej suchym. U nas na przykład czołgi spotykają się często z grząską ziemią. Po deszczu czołgi się zapadają na głębokość do pół metra do 60 cm po drogach czołgowych. No i niektóre elementy zawieszenia, sterowania tym zawieszeniem. Te czołgi przyszły do nas bardzo szybko. Tutaj mamy jeszcze pomoc z zewnętrznej firmy Hyundai. Natomiast ta odpowiedzialność i to wszystko jest przekazywane nam. Wiele z atrybutów, które w tej chwili pan wymienił, Bartoszycka Brygada miała przyjemność przetestować na niedawnych ćwiczeniach Dragon 24. Było to od wielu, wielu lat takie duże ćwiczenie. Jeżeli na przykład w moim przypadku mojego batalionu kompania realizowała
przemieszczenie na gąsienicach w terenie przygodnym na dystansie ponad 300 km. Natomiast przez wiele lat nic podobnego nie było realizowane. To nam dało dużo doświadczeń. Po pierwsze w zakresie sprzętu, który można powiedzieć dalej testujemy, używamy, potwierdziło nam bardzo dobre właściwości sprzętu odnośnie pokonywania terenu. Czołg ten jest czołgiem średnim, więc nie jest zbyt ciężki, więc mieliśmy pogodę, podłoże było wilgotne, tak jak teraz mamy, więc ten czołg bardzo dobrze pokonywał nawet taki podmokły teren miejscami, bardzo sprawnie, w dobrym tempie. Także to był bardzo dobry egzamin dla sprzętu. Następną fazą, końcową fazą ćwiczenia było wspólne strzelanie. I tutaj potwierdziło się to, co powiedziałem wcześniej odnośnie doskonałej celności sprzętu. Tutaj na ponad 2000 metrów cele były niszczone. Wyniki inspektorów kontrolujących ćwiczenie też potwierdzały. Albo wynik był zbliżony do 100% celności. Także dało nam to bardzo dobrą ocenę sprzętu.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유럽 표준 전차이자 K2의 막강한 경쟁자인 독일 레오파르트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바로 도입이 확정시되었던 리투아니아 수주권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K2 전차가 다시 한번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초 2023년 레오파르트 2A의 54대 구매를 확정지은 리투아니아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데에는 결정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리투아니아 국방장관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의 비리 의혹으로 인한 사임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아누사우스카스 전 국방장관이 친독 성향 정치인이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매체 LRT에 따르면 아누사우스카스 전 장관은 독일과의 국방회의에서 독일의 안보가 리투아니아의 안보라며 리투아니아의 여단을 배치하는 것보다 독일의 보안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로 독일에 대한 끈끈한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독일 측 상대를 3번이나 만나기도 하였죠. 그런 친독 성향의 국방부 장관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인데 지난 2023년 7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투아니아 전차 사업에는 레오파르트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공지하였으나 알고 보니 국방부 내부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이며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페이스북에 올리며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것이죠. 이에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번복하였고 해당 글은 네티즌들의 융단 폭격을 맞고 지워졌습니다. 당시 아누사우스카스는 레오, M1, K2를 후보에 올려놓고 6개월간의 자체 평가를 거친 후 납기, 성능, 조건에서 독일의 제안이 가장 좋았다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그 어떤 실제 평가는 없었고 그저 서면상으로 그쳤던 것이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독일에 얼마 받고 영업하고 있냐며 극대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이제 독일산 장비는 로비 아니면 한국산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알려지게 된 꼴이네요. 이런 한바탕 소동으로 인해 아누사우스카스는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고 새롭게 장관에 부임한 카스치우나스 장관은 최근 이런 말을 전하였습니다. 독일 전차 구매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없다. K2 전차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는 없었기에 K2 전차를 구매한다고 말할 순 없으나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실사격을 포함한 실운전, 실운용 평가를 통해서 순수 성능 평가로 구매한다는 것이죠. 이미 노르웨이가 3년간 레오와 K2를 비교한 후 K2 전차가 더 나은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한 만큼 리투아니아가 성능 평가 후 구매를 추진하겠다 한다면 K2 전차가 수주전에서 앞서 나갈 것은 기정사실화된 셈입니다. 또한 최근 현대로템과 하나에로스페이스는 본격적으로 폴란드 현지에 자체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 방산의 유럽권 허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한국 본토뿐만 아니라 유럽 멀티기지에서 제조에서부터 납기 그리고 유지보스까지 프리패스로 이루어져 그 어떤 유럽 방산업체들보다 빠르게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폴란드의 입김과 영향력 그리고 후기가 한국 방산 무기의 유럽 수출에 결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몇몇 분탕치는 아마추어 자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산 장비에 태클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들 전문가는 실전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론적 지식 또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인데 그저 팔로워들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적 목적인지 개인적 목적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무논리로 비판하고 있는 이들이 꼴보기 싫은 건 사실입니다. 일례로 지난 3월 야로슬라프 볼스키는 자신의 SNS에 폴란드는 유럽에서 K2를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이기에 앞으로 40년간 폴란드의 자산들이 낭비되는 것이며 한국에만 이루은 것이다. K2 전차는 180대를 끝으로 레오파르트를 추가 구매해서 기존 A25와 합동으로 운용하면 절감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지금
레오파르트 계약하면 언제 받을 건데 이놈아. 아직 이탈리아 물량은 볼트조차 안 돌렸다.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가 K2 전차를 구매하게 되면 또 어떤 신박한 소리로 둘러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 안티의 비판 공작은 사실 첫 계약이 진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은 순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거죠. 안티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K2 전차의 성능은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는데, 빠가 까를 만들듯 오히려 까 덕분에 빠들이 생겨나는 상황이죠. 그동안 막연히 칭송만 받았던 레오파르트는 동유럽 현지에서 들통난 성능 부족으로 인해 K2 전차의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K2 노르웨이의 반전 평가, K9 자주포의 세계 통일, 호주에서의 레드백 압승 등 독일 방사는 한국에 발목 잡힌 상황이죠. 한국이 보내준 무기는 폴란드가 사용하던 이전 무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무기이기 때문이죠. 한국이 개발한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에메라이스인 천무의 3차 출고가 폴란드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럽 지사 책임자인 모건 모겐센은 지난 4월 10일 18대의 천무 발사대가 폴란드에 배송되었으며 연말까지 54대의 발사대가 배송될 예정이라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납품 능력과 최고의 품질은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8월 4대의 발사대, 12월 14대의 발사대를 인도받은 폴란드는 불과 4개월 만에 추가 18대의 발사대를 인도받아 현재 36대의 발사대 대규모 화력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도 한국의 엄청난 납품 능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같은 체계인 미국의 하이마스의 경우 2019년 계약 체결 이후 4년이 지나서야 1004대 물량을 인도받았고, 그 후로 아직 추가 인도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불과 1년 만에 36대의 발사대를 보내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이마스의 경우 천무 에메랄스 발사대 대비 절반 수량이 탑재 가능한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미 로키드 마틴은 정확한 납기 준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한국의 빠른 납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이는 천무 발사대와 통합될 폴란드 옐츠 트럭의 제조 능력과 견주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 포병 중 유일하게 천무 발사대를 운용하고 있는 제18 기계화 사단은 현재 폴란드 옐츠사 트럭과 천무 발사대가 통합된 호마르 K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작년에만 보내준 발사대가 총 18대임에도 불구하고 발사대를 얹을 트럭과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발사대 제조보다 통합이 더 오래 걸리는 폴란드 상황입니다. 모건 모겐센 대표는 옐츠 트럭과 발사대가 통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개월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화가 제조한 천무 발사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하여도 트럭과의 통합 시간이 소요되어 바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의 호마르 K 실제 운용 병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폴란드형 천무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는 현지 호마르 K 운용 병사들과의 인터뷰를 담은 제18 포병 연대의 호마르 K는 포병 기술의 혁명이라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제1포병사단 사령관은 이전 장비와의 비교 질문에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체품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물건이기 때문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Na terenie 18 Pułku Artylerii, a za nami pierwsze Homary K. Kiedy do Państwa przyjechały i jakie są pierwsze wrażenia? Zgodnie z harmonogramem dostaw pierwszy dywizjon systemu Homar K dotarł do końca 2023 roku. W związku z tym Jakie są pierwsze doświadczenia? no, pierwsze doświadczenia nie mogą być inne dla dowódcy dywizjonu czy obsług jak pozytywne. No, mówimy tutaj o zupełnie nowym sprzęcie, fabrycznie nowym, na gwarant i czas reakcji też jest bardzo krótki, więc no, to daje nam duże możliwości szkoleniowe. Jakimi w takim razie możliwościami ten sprzęt dysponuje w porównaniu do sprzętu poprzedniej generacji używanych w Wojsku Polskim? Mówiąc o zdolnościach systemu Homar K, należy rozpocząć chyba całą rozmowę od tego, gdzie ulokowany jest ten sprzęt. Dywizjon rakiet, który jest w składzie pułku artylerii, czy też w brygady artylerii, to jest tak zwana, a może nawet nie tak zwana, tylko to jest artyleria dywizji, czyli narzędzie dowódcy dywizji do oddziaływania głębokiego na przeciwnika, który znajduje się na jego kierunku działania. Tego systemu z jakimś innym, ze względu na to, że to jest dywizjon rakiet, nie jest ekwiwalentem dywizjonu artylerii rakietowej, więc mówimy tutaj o zupełnie nowej zdolności, którą siły zbrojne pozyskują. Wspomniał Pan o nowoczesnym sprzęcie wojskowym. Widzieliśmy tutaj system Gladius, Homary K. Jak przebiega to wdrożenie? Czy jest to, wiąże się z jakimiś problemami? No bo do tej pory nie było specjalistów, którzy znali ten sprzęt. Tak, to bardzo trudne i odpowiedzialne zadanie, bo to jest sprzęt, który
my jako pierwsi w Wojsku Polskim pozyskaliśmy. Decyzją wyższych przełożonych 18 Pułk Artylerii będzie wyposażony w sprzęt koreański, czyli to 2 dywizjony ogniowe K9 Thunder i 2 dywizjony rakiet K239 Homar K. Testujemy ten sprzęt, polski sprzęt wybudowany przez polskie firmy. To jest system poszukiwawczo-uderzeniowy, szkolenia przez firmy polskie WB Electronics, Flytronic, moich żołnierzy, żeby się z tym sprzętem zapoznali i szkolenie w Korei na sprzęcie koreańskim, czyli na K239 i na K9. Przede wszystkim dywizjony artylerii rakietowej, które funkcjonowały i funkcjonują dalej do tej pory, dysponują amunicją niekierowaną. Jest to rażenie powierzchniowe. W systemach Homar mówimy o amunicji precyzyjnej, gdzie punkt upadku rakiety jest wskazywany w sposób bardzo dokładny.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54대 K9 자주포 구입을 확정 지은 폴란드 이웃국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포탄, K10 탄약 운반 장갑차뿐만 아니라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구매할 계획도 갖추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K9의 9번째 수출국이자 10번째 운용국이 된 루마니아는 포병 체계의 통합 및 폴란드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천무 MLRS 역시 구매 목록에 올려놓았는데요. 루마니아 군사 전문가 다시안 드라코는 자신의 SNS에 한국과 체결한 K9 계약에는 천무 K239의 잠재적 구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교체할 최소 180개의 그레드형 발사대를 갖춘다면 2017년에 구매한 하이마스의 수출 가격보다 4배 더 저렴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폴란드와 달리 자국산 트럭의 통합이 아닌 K239 천무 원형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금액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지난해 국방경제부 장관 등 대규모 정치 대표단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MOU를 맺고 루마니아 현지의 포탄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할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천무 MLRS는 폴란드와의 계약 체결 이후 공공연한 전 세계 최고의 MLRS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화력, 납기, 성능, 유지 보수, 계약 조건 모두 뛰어나지만 폴란드 수출 이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도 대두되면서 다시 한번 최강자의 자리를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용 가능한 탄두의 높은 호환성 부분이었죠. 다연장 로켓포의 경우 구경과 유도 방식, 사거리에 따라 다른 종류의 로켓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운용 탄종의 경우 227mm 무유도 로켓과 430mm 프리즘 미사일, 600mm AT킴스 미사일 등 새 구경의 탄종과 호환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천무 발사대의 경우 130mm 구룡 로켓, 227, 230 무유도 로켓, 239 유도 로켓, 400mm KT즘 미사일, 600mm KT즘2 미사일 등 하이마스보다 더 많은 탄종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폴란드 수출 이후 WR-40 랑구스타에서 사용되던 122mm 피닉스 로켓과의 호환성 테스트를 거쳤고 이에 폴란드산 122mm 피닉스 로켓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첫 공개된 호마르 K의 경우 한쪽에는 KT즘 발사대와 다른 한쪽에는 122mm 피닉스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기도 했죠. 각 포드별로 개별 운용도 가능하여 전장과 훈련에서의 상황에 따라 탄두를 각각 매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KT즘으로 집안을 붕괴시키고 난 후 122mm 난사 또는 239mm DPICM 집소탄으로 초토화를 내는 것이죠. 천무에서 122mm 피닉스가 사용되기로 하면서 랑구스타의 단종으로 인해 문 닫을 위기에 놓였던 폴란드 탄약 공장들은 가까스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는데요. 폴란드가 천무의 높은 호환성을 꾸준히 극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에 극심한 견제를 벌이고 있는 중국은 자국 포병대대의 훈련 장면을 공개하였습니다. CCTV 군사 채널 군사제로의 거리에서 촬영한 육군 포병사관학교의 실사격을 포함한 훈련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중국의 주력 차륜형 로켓포가 공개되었는데 그 성능과 효율성에 의문이 드는 수많은 장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6x6의 차륜형 로켓포로 각 포대에 25발의 122mm 무유도 로켓을 장착한 중국 로켓포, 트럭 차체에 4개의 스페이드가 달려있는 천무와 달리 후방 2개의 스페이드만 장착된 중국산 로켓포에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무의 경우 크레인이 장착된 탄약 운반 차량으로 기계를 이용한 손쉽게 모듈을 교체하는 방식이라면 중국산 로켓포는 122mm 로켓 2개를 운반하는데 8명이 손으로 들어 공터에 놓은 뒤 안전장치를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제거하고 그걸 또 4명의 병사가 들어 로켓포 모듈 쪽으로 옮긴 뒤 차량 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 4명과 함께 총 8명이서 하나씩 장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는 이런 하나씩 넣는 과정은 포병에게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탄약을 아주 조심히 천천히 운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 짓을 50번이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탄약 운반에서 탑재까지 드는 시간은 빠르면 1시간, 발사를 다 하게 되면 또다시 1시간을 들여야 재정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50명의 병사들이 있었지만 딱 2대의 로켓포만 두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5대였으면 병사들 힘들어서 기절할
전멸할 듯 이후 표적 명중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컴퓨터나 드론, 레이더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망원경이나 유선 통신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국군입니다. 한국군은 천무를 2013년에 개발 완료하여 2015년부터 주요 육군 군단 포병 여단과 해병대에 1개 대대 이상씩 배치하였고 최종 367문을 양산하기로 했는데요. 천무의 경우 모듈 교체에 드는 시간은 5분 내외로 실질적으로 천무 1개가 중국이 보유한 로켓포 대대를 전멸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효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이 보유한 로켓포가 질적으로 한국군과 비교가 안 되더라도 수량만큼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화력은 결국엔 양과 비례할 수밖에 없기에 무엇보다도 첨단 기술로 사전에 묵삽을 낼 수 있는 집중 타격 능력과 정확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북중 로켓포 킬러인 한국형 대포병 레이더 2가 우리 군에 배치 완료된 것입니다. 지난 3월 29일 방위사업청은 2017년 체계 개발을 마친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육군 정군단 및 서북도서 주둔부대에 배치 완료됨을 알렸는데요. 레이더 1티어 회사인 LIG 넥스1이 개발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1000경의 핵심은 무려 3000개에 달하는 A사 레이더 TMR 모듈입니다. 이 모듈 하나하나가 각각의 송신 신호를 만들어 별개의 눈동자처럼 적군이 쏜 로켓을 즉시 추적합니다. 하나의 고출력 송신기로만 운용되어 온 수동형 페이사 레이더보다 진일보한 기술의 집약체로 KF-21에 탑재된 레이더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LIG 넥스1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적군의 선제 공격 시 발사 원점을 찾아내 경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절감했고 이에 2011년 우리 기술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대비 탐지거리 40% 증가, 동시 표적 처리 능력은 2배로 향상되었습니다. 국산화율은 무려 99%에 달하기에 수출에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K9을 운용하고 있는 전세계 9개국에서 한국형 대포병 레이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며 구형 로켓포로 의수되고 있는 북한은 이제 한 발만 날아오게 되면 그 즉시 원점이 초토화되게 되어 반격은커녕 경멸당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쏴보던가 정은아. 오늘의 한 줄 평, 손흥민, 봉준호, BTS 그리고 한국 포병 렛츠고.